여러분, 오늘은 전략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략하고 전략 경영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략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전략 경영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분명히 경영 전략과 전략 경영은 다른 얘기입니다.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경영의 목표, 즉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할 거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경영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특수한 뭐 투자 전략, 뭐 자본 전략 또는 뭐 제품 전략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전략 경영은 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재 10번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듯이 전략 경영이라는 것은 경영 전략을 전략적으로 수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업 전체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석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수립된 경영 전략에 의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방식을 전략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 경영은 전략적 계획 과정을 통해서 수립된 전략의 근거에서 전개되는 경영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수립이 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 외부 환경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 구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서의 지금 그 기업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이제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스와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TB 전략에 의해서 시장을 구분하고 타겟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포지셔닝,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정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분석을 해서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전략이 뭔지 이걸 찾아서 그걸 전략화해 가지고 경영을 하는 이런 방식이 곧 전략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략 경영에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경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환경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업의 이제 어떤 조직의 사명 또는 목표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뭐라 그럴까, 개념적인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명이다 그러면은 뭐 사업 보국이다 또는 뭐 인류의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의 사명은 뭐냐 보면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업이 그 사회 또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이 방향, 목표가 뭐냐, 이것이 이제 곧 사명인데,
이런 사명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러니까 삼성의 경우는 인류의 어떤 행복과 어떤 안전, 이런 인류 사회 발전을 이제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탑 기업, 또는 글로벌 탑 3 이런 식으로, 또는 국내 1위 기업, 또는 전자통신의 1위 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비전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비전을 만든 다음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매년 또는 2년 내지 5년 단위로 달성할 목표들을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명이 설정이 되고 비전이 만들어지고 그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듯이 먼저 내외부의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기업 조직의 어떤 방향 설정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전략이 수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략의 실행 통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하나의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외부 환경 분석이나 기업의 어떤 방향 설정, 이것들은 한번 설정하고 그대로 픽스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쟁 상황이 바뀌면은 그 경쟁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라든지 또는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장기 경영 전략이라는 걸 세워도 그게 5년간,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세웠으면은 그걸로서 5년 동안 그대로 그냥 법전처럼 이렇게 쭉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죠. 매년 어떻게 돼요? 사회 경쟁 환경이라든지 주위 환경, 이런 것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현실과 기업의 어떤 전략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의 유형들을 보면은 전사적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부서 전략,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사적 전략이라는 것은 회사 전체에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걸 그 회사 전체가 달성해야 될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이것을 이제 수립하는 게 전사적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전략은 각각의 어떤 제품별 또는 생산이면 생산, 판매면 판매, 이런 기능별, 이런 사업 부서별로 앞으로 그 회사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전략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 부서 전략은 회사 전략과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회사 전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하면은 사업 부서 전략도 자기가 담당하는 그런 사업 부문의 어떤 업무 내용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치시키는 이런 일치화된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무라든지 생산, HR,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을 텐데 각 부서 또는 팀들이 사업 부서 전략과 어떻게 일치시켜서
사업부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경영 활동을 할 건가, 이런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략들이 성장 전략, 축소 전략, 안정 전략, 결합 전략,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 이제 그 전략이라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건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방향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는 이제 성장 전략 위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업 환경이 그렇게 성장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상황일 경우, 또는 어떤 특수한 분야의 사업이 지금 뭐 라이프 사이클상으로 이게 지금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성장을 밀고 나갈 수가 없죠.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는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충격을 줄이고 이걸 줄여 나갈 거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전략적으로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축소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전략,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쭉 기업을 그 사업을 유지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전략 같은 것은 성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그 사업들을 외부의 사업들과 이렇게 그 결합시켜 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전략들이 이제 결합 전략이죠.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전사적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시장 또는 어떤 산업군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산업, 뭐 생필품 산업, 그 중에서도 뭐 식품 산업, 또 더 좀 구체화시키면은 뭐 간편식, 또 아니면은 뭐 제과, 뭐 이렇게 좀 큰 데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더 확장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좀 더 넓은 산업군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거고,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좁은 시장 속에서, 산업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점 회사 규모가 커지면은 사업군도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전제품 하다가 디지털 제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산업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넓히다 보면은 전자와 자동차가 결합해서 뭐 메카트로닉스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산업군을, 내가 속한 산업군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어디까지 우리 산업군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그거는 기업이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 방향과 또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또는 산업군에서 어떻게 경쟁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자원을 배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듯이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죠. 인력 자원, 재무적인 그 자금 자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자원, 또 생산 설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원인데,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조달해 가지고 어디에 얼만큼 배분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아니고 뭐 신규 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의 어떤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기존 사업들은 자금이나 모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수준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 쪽에다가 자금도 더 투자하고,
인력도 더 투자하고 기술도 그쪽으로 더 많이 개발하고 이런 그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그 사업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자원의 배분, 방법, 방향,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전사적 사업 전략이다. 두 번째 이제 사업부 전략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부 전략은 굉장히 이제 큰 범위의 사업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으면은 뭐 모바일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가전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큰 사업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조그마한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이 사업부라는 것이 없이 그냥 바로 기능 부서들 그러니까 인사, 뭐 총무, 뭐 재무, 생산, 판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지만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은 그것을 이제 뭐 제품별로 이렇게 또는 뭐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부서가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어떤 그 기업 내부의 그 사업 조직들이 이제 그 수립하는 이런 전략이 사업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시장 내에서 경쟁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한 경쟁을 해서 상대 경쟁 기업을 제압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부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부서 전략 또는 기능 전략은 이제 어떤 회사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 인사, 재무, 생산, 판매, 물류, 서비스 이러한 그 다양한 그 기업 내부의 그 기능들이 있죠. 관리 기능들. 이런 기능별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업부 전략 또는 전사적 전략에 그 부합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제 기능 부서 전략 또는 뭐 기능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활동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의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모든 기업들은 다 성장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기업의 기본적인 전략이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기업이라는 것은 두 발 자전거나 마찬가지다. 계속 달려가야지 이게 한 자리에 서 있으면 결국은 쓰러지게 되는 것이 곧 그 기업이다. 왜 그러냐면은 나 혼자 어떤 제품을 우리 혼자만 생산할 수 있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 시장은 누군가가 이 어떤 제품 또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새로운 참여자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럼 시장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죠. 뭐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올라가면은 시장은 자연적으로 커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의 성장 속도와 그러니까 인구와 소득과 이런 그 소비 성향의 성장 속도보다 이게 경쟁자 참여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루에 그 한 사람이 밥 3끼를 먹는데 인구가 뭐 늘어나봤자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정체 상태지만은 이게 3끼 먹는 거 기업이 광고 활동하고 마케팅 활발하게 한다고 해서 4끼 5끼 먹는 거 아니죠. 결국은 3끼 먹는 것을 처음에는 나 혼자 판매를 했다가 이게 이제 그 다른 경쟁자가 늘어나면은 2끼만 내가 팔 수 있다든지 뭐 1끼 반만 팔아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만 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또 뭐 빵도 팔아야 되고, 다음에는 채소나 이런 음식 재료도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밥을 계속 파는 것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 시내에서만 팔다가 분점을 군포나 저 의왕이나 이런 쪽에 분점을 내 가지고 확대를 하든,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간식 종류를 안양 시내에서만 파는데 간식 종류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식재료를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확대시키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제품의 종류를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이런 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장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전략에 보면은 내적 성장 전략이 있고 외적 성장 전략이 있다. 내적 성장 전략이라는 것은 집중적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해 가지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류 기업이다 그러면 물류만 해 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거죠. 처음에 운송했다가, 그 다음에 창고로 했다가, 그 다음에 3PL,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포워딩, 그런 거 했다가 또 해운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항공 운송 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사업 부류 내에서, 또는 그 연관성이 강한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내적 성장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류 기업이 물류 산업 쪽으로 그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류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류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니까 운송이나 창고는 다 화물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쉽고 효율성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비슷한 유사한 이런 그 비즈니스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어느 정도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 이용자들이 그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브랜드 내지는 그 품질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야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명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이 곧 이제 내적 성장이다. 보면은 그 돈도 현재 많이 벌고 있고, 또 고객들의 인지도, 이미지 이런 것이, 충성도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는 한 업종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런 성장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동기 전문 회사다 그러면 센츄리라는 회사는 계속 이제 냉동기 전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에어컨, 가정용 에어컨을 이제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용 에어컨, 차량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냉동 공조 쪽으로 이제 전문화 시키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설탕, 삼양식품 같은 삼양식품이 아니고 삼양사 이런데 보면은 설탕 전문 기업이죠. 제분하고 설탕 그런 쪽으로만 이제 집중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이러한 그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 전략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요. 요거는 이제 엔소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현재 존재하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내가 현재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 이게 현존 시장이에요. 신시장은 아직 우리가 진출하지 못한 시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 시장을 넓힐 거냐 해서 현존 시장과 신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제품도 현재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아니면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그 제품만 가지고 시장을 확대를 시킬 거냐, 라면만 가지고 시장을 매출액을 키워서 성장 발전할 거냐, 아니면은 라면 외에 다른 것도 만들어 가지고 과자를 만든다든지 또는 사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현재 제품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성장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장 침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의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기존의 시장에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라면을 가지고 이제 그 라면을 품질을 등급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농심라면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반 라면을 가지고 안성탕면, 그다음에 신라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짬뽕라면이라든지 짜파구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품, 그 제품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차별화시켜 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 이런 방법이 이제 시장 침투 전략이죠. 그러니까 현재 제품 종류를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개척 전략은 국내에서 판매하던 것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거죠. 중국으로 가서 팔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팔고, 또 미국이나 구라파 이런 쪽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이 시장 개척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제품을 이용해서 해외로 진출하거나 국내에서도 어떤 수도권에서만 팔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국내 전체에 팔아야지. 그렇지만은 회사가 보면은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적으면은 결국은 생산 능력이 적고, 그 적은 수량을 가지고 전국에다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판매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전부 안양 시내에서만 팔다가, 그 다음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팔다가 서울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부산으로 가고, 대구 이런 그 광역시로 가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퍼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인기가 있다, 잘 팔린다 그러면은 점점점 지역을 확대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업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국내 전체 또 전 세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시장 내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것을 점점점 지역적 범위를 확대시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장 개척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개발 전략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동일한 현재 시장 내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원래 제일제당 같은 데도 뭐를 만들던 회사예요? 이름에서 보듯이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는 설탕을 만들던 회사예요. 설탕을 만들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밀가루 만들고 밀가루 가지고 음식 만들고 이제 지금 어디까지 왔냐?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제품까지 이제 지금 기능성 식품 또 제약, 약품 이쪽까지 지금 계속 제품을 확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밀 수입해서 그걸 빻아가지고 밀가루 만들고 또 그 설탕 원료 원당 수입에다가 설탕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설탕 가지고 뭐 시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조미료 만들고 또 밀가루 가지고 뭐 그 국수도 만들고 또 생라면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제품을 다양화시키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연관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 가지고 제품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전략이 제품 개발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제 내적 성장이죠. 요거 세 가지 방법은 성장 전략 중에 이 세 가지 방법은 내적 성장 전략이다. 내부의 제품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 전략이고 내적 성장 전략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업은 내부의 제품의 어떤 그 다양화 또는 뭐 시장의 확대 뭐 이런 것만 통해서 성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죠. 이제 그 외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외적 성장 전략은 이제 통합적 성장 전략과 뭐 그 다각화 전략, 그다음에 집중적 다각화, 그 뭐 콩글로머리티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외적 성장 전략은 그 크게 보면은 이제 통합적 성장 전략과 다각화 전략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기업의 어떤 그 새로운 M&A를 통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성장을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외적 성장 전략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회사를 만들고 또는 뭐 손자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외적 성장 전략이다 하는 거죠. 우선 이제 통합적 성장 전략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이제 수평적 통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 통합 전략. 외적으로 이제 그 성장을 하는데 수평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외국으로 확대를 시키거나 동일한 업종을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CJ GLS가 어디를 인수했어요? 대한통운을 인수했죠. 이 대한통운은 CJ하고 동일한 물류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이 CJ가 대한통운을 인수를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자기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이 커졌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성공적인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택배 시장에 약 48%를 지금 CJ 대한통운이 점유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동일한 업종의 다른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이 이제 수평적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이제
동일한 시장 내에서 외적 확장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동일한 시장, 그 시장 내에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장을 확대, 그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을 이제 인수해 가지고 확장시키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또 뭐 미국에 있는 기업, 또 뭐 저기 동남아 쪽에 뭐 여러 가지 여러 물류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국으로 물류 시장을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류는 이제 점차 이제 국제화 글로벌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뭐 최고가 돼가지고는 물류는 이제 그 성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물량이 수출이 되고 또 수입이 되거든요. 다 이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그 물동량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외국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체 물량이 움직이는 전 과정에서 국내만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파워를 키워서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려면은 국내뿐만 아니고 주요 물동량이 움직이는 시장들에 다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외의 어떤 그 기업들을 유사 동종의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통합 전략도 국내에서의 어떤 그 M&A를 통한 통합, 해외 기업의 통합해서 현재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고 또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도 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직적 통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우리 기업이 있어요. 나가 있고 나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있죠. 뭐 또 여기도 또 밑에도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죠. 여기도 이제 뭐 도매상, 뭐 소매상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이제 채널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급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가 어떤 그 주도적인 그 여기에 채널상에서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려면은 부품 공급업체를 통합을 하거나 또는 판매업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우리나라 그 디지털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소재를 수출 통제를 했죠. 폴리이미드라든지 뭐 불화수소라든지 뭐 이런 레지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부품 공급이 중단이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하이닉스의 반도체, 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이 그 접어지는 패널 이런 것들을 생산을 못하거나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죠. 결국은 이 부품 공급업체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영향을 안 받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들을 인수해 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죠.
이 판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제일 큰 수요자 애플이 거기에서 뭐 하이닉스 거 안 써, 뭐 그럴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다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 하이닉스의 판로가 막혀버리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모든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받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LG는 생산해 가지고 애플한테 다 또는 중국 CTL인가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공급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구매를 안 해줘 버리면은 이게 판로가 막혀 버리죠. 특히 이제 중국 업체에 공급을 하는 경우에 중국이 이제 뭐 반도체 굴기다 해가지고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이쪽 굴기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중국 업체의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 부품 소재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판매하는, 구매하는 쪽까지 이제 통합을 하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직적 통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직적 통합은 이제 후방 통합, 전방 통합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후방 통합은 이렇게 이쪽 부품 업체, 나한테 공급을 하는 이 업체들을 이제 합병해 가지고 통합을 하는 거고, 전방 통합은 판매 쪽, 내 제품을 구매해 주는 이런 쪽 회사들을 이제 합병하는 이런 방법이 전방 통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각화 전략이 있는데, 다각화 전략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집중적 다각화, 콩글로메러티 다각화. 집중적 다각화는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 또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설비, 기술 또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각화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집중적 다각화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런 업체들을 이제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거나 또는 뭐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냉장고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냉장고하고 유사한 그 가정용 냉장고를 만들고 있는데 업소용 냉장고 만드는 업체를 이제 인수한다든지, 또는 냉장고하고 비슷한 에어컨 만드는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이제 인수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집중적 다각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회사라고 돈 잘 버는 회사라고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이라는 세계 최고의 음향기기 제조업체를 인수를 했죠. 이 이제 제품을 인수를 했는데, 요게 보면은 음향기기도 이제 가전제품이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음향이라는 기능으로 보면은 다른 제품이죠. 근데 왜 인수를 했느냐? 지금 가전제품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데 왜 저기를 했느냐? 근데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가전제품, TV에도 이제 음향기기가 들어가죠. 또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음향기기가 들어가죠. 이 음향의 품질을 좋게 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제품들의 어떤 그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따져놓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이렇게 이런 업체들을 이제 인수를 이제 삼성전자가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집중적 다각화 전략의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콩글로머리티 다각화 전략은 전혀 이제 뭐 상관없는 업종으로 이제 진출하는 방법이 콩글로머리티 다각화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룹들 보면은 건설회사 안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없죠. 삼성그룹도 보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삼성 물산도 있고 뭐 또 그 현대자동차 그룹도 보면은 현대자동차 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SK도 보면은 SK 건설이 있고 LG도 보면은 뭐 LG 건설이 있고 이렇게 다 이제 뭐 건설 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막 이제 그 여러 가지 인프라도 이제 확충하고 공장도 건설하고 또 아파트도 건설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온 국토가 뭐 건설 현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건설이 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건설을 해야 돈 버는구나. 또 내가 이제 사업을 확장을 시키다 보면은 공장을 자꾸 이제 짓게 되죠. 그러면은 외부에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직접 짓는 것이 뭐 싸게 먹힐 수도 있고 외부로 나가는 이윤을 그 내부에 떨어뜨릴 수도 있죠. 이래서 이제 건설 회사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큰 기업들마다 그룹들마다 건설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업과 상관없는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죠. 뭐 SK그룹 같은 경우 보면은 원래 SK는 뭐 정유, 섬유 회사였죠. 섬유, 뭐 그다음에 호텔. 그러다가 이제 그 그 대한석유공사라는 정부 기업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정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이동전화 회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SK텔레콤 이것도 이제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이닉스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연관성이 없는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보면은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SK 그룹 내에 있죠. 이런 전략들이 이제 콩글로머리티 다각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듯이 이렇게 제조업이 이제 이런 그 기존의 제조업자 이제 또 다른 유사한 제조업자 뭐 다른 것들 계속 이렇게 수평적으로 유사한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이제 그 제품의 다각화 또는 시장의 확대 이걸 추구할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원료 공급에서 또는 뭐 판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축소 전략이라는 것도 있죠. 기업이 계속 성장만 하면은 좋은데 이제 축소가 될 수도 있다. 주로 이제 경쟁력을 잃는 경우에 이제 축소를 이제 해야 되는 이러한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경쟁력을 잃지 않더라도 제품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더 이상 시장이 안 커나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소를 점점점 여기 성숙기가 되면은 경쟁자들이 많이 다수의 경쟁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열하게 시장은 딱 픽스되어 있는데 경쟁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윤이 내가 시장을 지킨다고 그러더라도 경쟁자를 방어하는데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단가도 낮춰야 되고 서비스 품질은 올려야 되고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이럴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충격 없이 철수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축소하는 전략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우선 방향 전환 전략, 턴어라운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기업에서 보면은 턴어라운드다 그러면은 지금 적자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게 턴어라운드 전략이에요.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성장이 안 된다. 하나는 이익이 안 난다. 이거죠. 이 성장이 안 되거나 이익이 안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지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운사이징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인건비를 기구를 축소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그래서 이제 명퇴시키고, 또 이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뭐 영업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의 어떤 조직을 이렇게 재편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방향 전환, 턴어라운드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지키고, 어쨌든 지금 그 사업을 운영을 하려면 적자가 나서는 안 되니까 적자 나는 것을 반전시켜서 흑자가 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이익이 커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결국은 조직을 축소하고 사람을 줄여서 운영을 하고, 또 불필요한 비용을 안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방향 전환 전략에서 추구되는 것들이에요. 다운사이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축소시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운사이징이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다운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의 인력 규모, 그 다음에 비용 구조, 그 다음에 업무 흐름,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한 이제 방법이 다운사이징이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다운사이징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구 축소, 감원, 명퇴, 그 다음에 이제 인원 감원을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제 자연 감소,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회사를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인력을 충원 안 하고 자연 감소가 되면은 전체 인원은 줄죠.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감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나는 인원 감축. 우선적으로 이제 뭐 명퇴를 시키던 아니면은 이제 기업의 구조 조정해 가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제 퇴직을 시킬 수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퇴직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직원을 퇴사를 시킬 때에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퇴사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에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매출이 안 늘어나고 적자가 계속되거나 이익이 뭐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죠. 정리해고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뭐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주고 정리해고를 해요. 어쨌든 이제 인원 감축이 이제 다운사이징의 이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제 업무 재설계를 하죠. 이거는 이제 기구를 통합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인사, 총무, 뭐 교육 이런 부서가 있었다. 이거를 뭐 총무부서로 하나로 합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재무부, 뭐 회계부, 또 다른 유관 그 자금과 관련된 부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자금부 하나로 합쳐버리고, 생산부도 1부, 2부, 3부 있다. 그러면 생산부 하나로 합쳐버리고, 이렇게 되면 우선 부서장 하나가 없어져 버리죠.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인력들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인원도 줄고 어떤 때는 이제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 구조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기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오래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유형은 이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조직 문화는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팀제를 만들어 가지고 부서장 한 사람 밑에 다 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을 다 없애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업무 처리 방식 보고하는 것들도 뭐 대면 보고가 아니고 온라인 보고로 한다든지 또 보고서도 뭐 한 장짜리로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근무 형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꿈으로써 이제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 근무 의욕을 이제 높이는 그런 그 방법이 이제 체계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방향 전환에는 다운사이징, 그 다음에 업무 재설계. 업무 재설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BPR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핵심적인 것은 병렬적 업무 처리 방식을 직렬적 업무 처리 방식을 병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쭉 이게 사원, 그 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임원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했는데 이걸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개별적으로 팀원, 팀장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업무 보고가 되면서 신속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일이 진행이 돼서 바로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되니까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접근법은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소 전략 중에 이제 부분 매각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분 매각 전략은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이 아닌 것을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따로 다른 회사로 이제 스핀아웃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물류 부분이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물류 자회사를 만들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핀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회사로 떼어내버리고, 그래서 그 떼어내면은 그 회사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모회사의 물류를 취급하면서도 또 외부 물류를 가지고 와서 삼자 물류화하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뭐 원래 CJ GLS도 그런 회사였고, 또 그 현대의 글로비스도 이제 그런 회사였고, 또 뭐 판토스도 그런 회사였고. 그래서 원래는 내부 물류하고 있던 회사들을 이제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물류로 이제 스핀아웃 그 독립을 시켰고, 이 회사들이 이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물량들을 끌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대형 이제 그 삼자 물류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스핀아웃 시키는, 분리시키는 이런 방법도 이제 부분 매각 방법이고, 아니면은 이제 그 한 3년 됐나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을 다 매각을 시켜버렸어요. 어떤 회사냐면은 삼성 테크윈, 그 다음에 삼성 탈레스, 또 이제 뭐 화학 회사들도 삼성화학 같은 것도 다 매각해버렸죠. 왜냐? 삼성전자는 앞으로 전통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첨단 사업, 하이엔드 사업으로 집중해서 성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런 회사들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 테크윈 같은 데는 뭐 한화 디펜스 뭐 이런 회사로 바뀌었고, 또 삼성 탈레스는 한화 시스템즈 이런 회사로 이제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매각을 이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매각은 결국 뭐냐면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 하는 거죠. 핵심 역량에 집중해도 살까 말까 한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면은 자원이 자꾸 이게 분산이 돼 버리죠. 한 군데에 집중해가지고 1등을 만들어야, 그 업계에서 1등이 돼야 살아남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승자 독식이다. 요즘 세상은 그래요. 보면은 지금 뭐 스마트폰도 보면은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이제 뭐 많이 중국의 이 시장 13억이라는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 애플 이 두 회사만 사실은 있었죠. 그 전에는 보면은 뭐 모토로라라든지 뭐 LM 에렉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또 뭐 일본의 그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투지폰까지는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그런 회사들이 다 그냥 지리멸멸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사업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죠. 그래서 승자 독식이 이렇게 1등 아니면 2등, 최소한 2등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지금 LG전자도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지만 계속 고전하고 있죠. 적자 계속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역량에만 집중을 해야 살아남아요. 보면은 유통기업도 지금 보면은 뭐 글로벌로 보면은 아마존하고 알리바바 두 개 외에는 뭐 국내에서 뭐 조금 뭐 지금 쿠팡이 팔고 있지만은, 언제 아마존이 들어와서 국내를 또 휩쓸어 버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자기가 그 분야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해야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쓰러져요. 그래서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핵심 역량들은 매각을 해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1차, 2차, 3차 이게 추진할 때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한정이 돼 있고 또 기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산발이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그 메인 업종을 뭐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융업 하면서도 뭐 건설업 가지고 있고 식품 제조업 가지고 있고 또는 뭐 전자 기업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자동차가 어려울 때 건설이 받쳐줄 수 있다. 자동차가 어려울 때 금융이 받쳐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증권회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발이 경영이라는 그 경영 이론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각화를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경쟁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은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제 핵심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매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목적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사업만 가지고 기업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 체질을 바꾸는 거죠. 회사 내에 여러 사업부가 있을 때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사업을 접음으로써 기업 그 분야에 있는 종사하는 관리자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지금 현재의 어려운 회사들도 경쟁력을 갖고 또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조조정을 항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그것들이 그런 전략들이 공유가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 부분에 있는 관리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계속 경쟁력이 없어지면은 자기들이 매각이 되거나 또 사업을 접게 되거나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러한 기업 체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시대 조류에 대응한 신규 사업을 이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장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될 거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생길 거다. 그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어떠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제품들이 생길 거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면은 이제 그런 새로운 시장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해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 부분들은 매각을 하거나 정리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자원들을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에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이제 현재 수익과 미래 수익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불필요하게 지금 이익이 안 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함으로써 그 자원을 가지고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러면 이제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지금은 거기가 이익이 안 나지만은 미리 대비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업에서 이익이 나와서 지금 벌고 있는 이 이익의 수준을 맞추거나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4번째
경우에 이제 현재 수익과 미래 수익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을 전략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투입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새로운 이익이 나와서 이제 지금의 수익과 대등한 수익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더 키우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기업의 무기에 의해서 종업원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의식에 의해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된다.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산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되면은 기업을 해산할 수밖에 없죠. 파산 선언을 하게 되죠. 기업은 뭐 100년, 200년 이렇게 가는 회사들도 있지만 보면은 그렇게 오래 못 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더 많죠. 100년, 200년 지속하는 회사보다는 뭐 10년, 20년 내에 망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컸던 대우그룹도 뭐 그룹이라는 이름이 대우가 지금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대우그룹은 없어져 버렸죠. 그런 회사들이 뭐 보면은 옛날에 뭐 신진자동차라든지 뭐 쌍용그룹이라든지 또 국제그룹이라든지 지금 뭐 보면은 뭐 20, 30년 사이에 없어진 그룹들도 많고 새롭게 부상한 이런 그 그룹들도 굉장히 많죠. 한때는 이제 뭐 그 이동 전화기 뭐 투지폰까지 그래도 나름대로의 틈새 시장에서 잘 활동을 했던 회사 펜텍이라는 회사 있었죠. 그게 결국은 스마트폰에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몇 번의 매각을 거쳐서 결국은 청산이 돼버렸죠. 결국은 이렇게 기업이 계속 성장을 못하면은 청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화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요. 스타빌리티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의 이제 매출이나 어떤 제품의 판매 또는 시장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 주로 이제 제품 라이프 사이클 상의 성숙기에서의 이제 주로 취하는 전략이 안정화 전략이죠. 결합 전략은 이제 다른 사업들을 이제 엮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기업들을 이제 인수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 이상의 다른 전략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것을 이제 결합 전략이라고 한다. 이 결합 전략은 전략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 부분은 성장 전략, 어떤 사업 부분은 안정화 전략, 어떤 사업 부분은 축소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기업 내에 여러 사업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사업 부분별 위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결합시키는 이런 방법이 이제 결합 전략이다, 컨비네이션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면은 LCD 패널 사업부가 있고 OLED 사업부가 있는데 LCD는 지금 중국의 저가 공략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그렇다고 LCD 패널 사업부를 지금 당장 접어버릴 수가 없어요. 규모도 크고 또 LCD가 일부에서는 또 쓰여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쓰이는 것들을 완전히 접을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지금 OLED 부분은 지금 계속 확장 투자를 해가면서 거기는 또 돈도 잘 벌죠. 이게 이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LCD 사업 부분은 이제 점점점 축소를 시키죠.
그래서 인력도 보면은 이제 OLED 사업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이제 추구할 수가 있다. 다음에는 이제 전략의 수립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는 분석 과정과 사업 전략 수립 과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외부 환경 분석, 여기에서는 주로 쓰이는 게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 P는 political, 정치적 상황 분석이죠. E는 이제 economic, 그래서 경제적 상황. S는 social, 사회적인 상황. T는 테크니컬, 기술적인 분석.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상황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패스트 분석인데, 요게 이제 외부 환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패스텔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파이브 포스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치 평가. 요거는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는 이제 캐시플로우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것이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BCG 매트릭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사업 위치 평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시장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삼시 분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삼시 분석은 코퍼레이트, 그러니까 자사 분석, 그 다음에 커스터머, 소비자 분석, 그 다음에 컴피티터, 그다음에 경쟁자 분석해서 나와 소비자와 경쟁자, 그러니까 지피지기 분석이죠. 이런 게 시장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외부 환경 교차 분석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스와트 분석이죠. 나의 강점과 약점,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이걸 분석을 해요. 이런 분석 과정을 체계적으로 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수립하는 방법은 스와트 전략이 있죠. 그래서 SO 전략, ST, OW, TW 이런 이제 전략이 있어요. 뒤에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STP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장 세그먼트, 마켓 세그먼트,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내가 진출하고자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냐 이걸 찾고, 그래서 시장 세그멘트를 하고 타겟팅이 바로 이제 내 목표 시장을 찾는 거예요. 내 능력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타겟팅이에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은 뭐냐면 그 타겟 고객, 타겟 마켓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뭐를 어떤 내 제품의 특징과 고객한테 주는 가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뭘로 설정해 가지고 고객한테 설득해서 내 제품을 사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전략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 4P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4P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어떤 제품을, 그 다음에 프라이스,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가격 수준을 어떻게 해서 플레이스,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프로모션, 어떤 홍보 활동 또는 마케팅 활동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4P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경쟁 우위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 제품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제품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MC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을 쭉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이 이제 BMC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전사적 수준의 경영 전략은 이제 회사 전체에 앞에서 얘기한 전사적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적 전략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제 전사적 수준의 경영 전략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건데 이게 포트폴리오 분석이에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 어떤 사업을 몇 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그 사업 분석 방법인데 어떤 사업은 이제 스타라고 해가지고 지금 성장률도 좋고 또 시장 점유율도 좋고 그런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이제 성장성은 멈춰섰는데 성숙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캐시카우 돈이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지금 진출해 가지고 이제 이게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모르는 우리는 이제 성공을 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그래서 퀘션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업은 지금 출시를 했는데 이게 영 시원찮아요. 매출도 시원찮고 이익도 시원찮아요. 이런 것을 이제 도구라고 그래요. 사료만 축내는 밥만 축내는 도구. 이런 식의 이제 사업 분석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일반적으로 물음표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고 스타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고 캐시카우에 해당하는 사업도 있어야 돼요. 물론 초기에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음표도 있고 스타도 있고 캐시카우도 있고 그러지는 않죠. 처음에 사업을 출발하는 이런 회사들은 물음표만 있는 거죠. 이 물음표 사업을 결국은 스타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타 사업은 캐시카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설립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물음표 퀘션도 있어야 되고 스타 사업도 있어야 되고 캐시카우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처음에는 퀘션이 되겠죠. 그러다가 성장기가 되면은 스타가 돼요. 그러다가 성숙기가 되면은 캐시카우로 되죠. 그러면은 이제 캐시카우만 가지고 사업을 캐시카우만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캐시카우는 어느 순간에 나중에 잘못하면은 도구로 개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경쟁자가 치열하면은 점점점 시장 줄어들고 이익도 안 나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어느 순간에 이 도구화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전체 규모가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럴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벌써 여기 스타가 출연하면은 요게 이제 캐시카우가 될 거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스타, 퀘션, 스타, 캐시카우 또 이렇게 퀘션, 스타, 캐시카우 계속 기업 내부에 이러한 사업들이 다 골고루 배치가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하게 사업들이 분포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BCG 매트릭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구색 맞추기를 해야 될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자제품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삼성전자 선풍기도 나오고 뭐 또 다리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디지털 플라자 가보면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전체의 디지털 플라자의 제품군을 가지고 그 전자제품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구색을 맞춰서 판매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직접 만들지는 않죠. 다 아웃소싱을 해서 다른 회사에서 제조해가지고 삼성 마크만 붙여가지고 들어오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 BCG 매트릭스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 산업 또는 제품, 이걸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경쟁 전략을 수립할 때도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도 이러한 분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그 시장이 과연 새롭게 진출할 가치가 있느냐, 위험성은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보려면 이런 분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가운데는 뭐냐면은 산업 내 기존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하고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고객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또 나는 지금 고객들은 또 앞으로 어떤 제품을 원하고, 또 나는 지금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형태로 제품을 만들어서 각각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현재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전부 분석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산업 내 기존의 경쟁자 간의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들의 가격, 품질, 제품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과연 앞으로 내가 계속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또는 새롭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판단해 보는 것이 현재 기업들의 경쟁 관계예요. 두 번째 이제 파악해야 될 게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은 새롭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어디겠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은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는 기아자동차 그 형제 회사지만 기아자동차, GM, 삼성, 르노삼성, 그다음에 쌍용 뭐 이런 데들이죠. 외부로 나가면은 벤츠, 그다음에 GM, BMW, 그다음에 일본의 혼다, 다양한 그 회사들이 있죠. 근데 그런 회사들하고만 앞으로 그런 회사들하고만 경쟁할 거냐? 그게 아니죠. 새로운 경쟁자들이 어떤 거냐? 자동차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전기 자동차가 지금 이제 일반화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기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드웨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자동차가 주변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무인으로
이렇게 그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이 더 중요하죠. 이 부분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지금 현재도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고 한 20, 30년 후가 되면은 이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규 진입의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체제. 대체제는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만 이게 그 승객을 운송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거냐. 이미 이제 작년에 그 저기에서 현대자동차도 플라잉카를 이제 출시를 했었죠. 앞으로는 도로가 이제 체증이 생기고 그러면은 도로를 다니다가 날아다니고 뭐 이런 차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드론이라는 것이 이제 승용차 드론 승용차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럼 항공기가 결국은 소형 항공기가 승용차를 대체하는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제의 위험이 이제 생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는 부품의 교섭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생기면은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 그 반도체, 그 다음에 센서, 그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 이쪽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도 이런 쪽을 지금 투자를 강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센서 뭐 이런 것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면은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직접 그 부분을 담당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의존을 할 거냐, 그 사람들한테 의존했을 때에 거기에 얽매여 버릴 수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구매자의 교섭력. 고객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제품을 원하느냐, 전기 자동차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자율주행차를 원할 거냐,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공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사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자 교섭력이죠. 구매자 교섭력이라는 것은 그냥 구매자들의 취향의 변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가격이 비싸져도 살 거냐? 지금 그걸 휘발유차, 디젤차 이런 거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높으니까 잘 안 사겠죠. 운영비가 뭐 전기자동차가 싸다 하더라도 우선 구입 가격이 비싸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그 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확대시켜야 되는데 소비자는 안 사고, 지금 제조 원가는 비싸서 가격은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많이 구매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또 여기저기 이제 전기 충전소들을 깔아가지고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이제 그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보조금들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 또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지금 전체 산업 상황이 어떤 거냐,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는 것이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이에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참고로 여기 이제 자동차 시장에 이제 파이브 포스 분석을 한 것을 사례를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교재에는 없는 이제 그 삼시 분석. 그래서 이제 삼시 분석은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은 코퍼레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컴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페덱스의 3시분석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컴퍼니, 컴피티터, 그다음에 커스터머 해서 이제 이 페덱스가 자기는 이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서비스 선도 기업이고 페덱스라는 오버나잇 그 딜리버리 서비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그 오늘 맡기면은 내일 배송해주는 이러한 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로 이제 처음부터 완전히 그 승부를 걸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멤피스를 허브 물류센터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수집된 집화된 화물을 멤피스로 전부 모았다가 거기에서 전역에 분류해가지고 항공기로 다시 전역으로 미국 전역으로 뿌려서 그걸 다음날 다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는 처음에 누가 시작했냐, 미국에서 1903년도에 UPS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지만은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그 속도를 높여서 다음날 배송해주는 이길 배송 서비스는 이제 페덱스죠.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빠름이라는 신속성이라는 것의 가치가 커지니까 택배 가격은 확 높아져도 아무 부담감 없이 다 이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속한 배송 서비스, 오버나잇 서비스 해가지고 페덱스가 확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류 서비스, 택배 서비스는 이제 페덱스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정도로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죠. 이들과 이제 그 경쟁하는 사람들은 DHL이나 UPS나, 옛날에는 TNT도 있었는데 TNT가 아마 UPS로 합병이 됐죠. 거의 같은 유형의 그 경쟁을 시작을 했어요. DHL은 과거에 무역 서류 중심의 서비스 회사였는데 점점점 페덱스 닮아가지고 이제 소포 화물들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쪽을 보면은 경제 활동 자체가 글로벌화되니까 이게 국가 간에 움직이는 이 소포 화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은 뭐 해외 직구, 역직구 해가지고 이 택배 화물들이 굉장히, 전자상거래 택배 화물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보면은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또 그 중국의 그 11월 11일 광군절, 광군제, 이때는 뭐 그냥 비행기가 부족해가지고 뭐 다 못 보낼 정도로 이렇게 폭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제 경쟁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3시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있죠. 스와트 분석은 그 조직의 강점과 약점이 뭐냐. 이제 강점은 이제 스트렝스로 해서 S로 표시하고, 약점은 위크니스에서 W로 표시하고, 외부 환경의 기회, 어퍼튜니티와 이제 그 위험 요인, 스리트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하죠. 그래서 패스트 분석을 통하면은 이제 오퍼튜니티와 스리트가 이제 도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시 분석 같은 것을 해보면은 이제 스트렝스와 이제 위크니스가 분석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것만 분석을 하면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는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전략들이 SO 전략, WO 전략, 그 다음에 이제 ST 전략, WT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SO 전략은 뭐냐면은 나의 강점과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을 이용해서 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ST 전략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부 환경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강점이 있으니까 돈이 있다든지 기술이 있다든지 내 이제 그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든지 그러면은 이 위협을 어떻게 회피하면서 그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건가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 요인을 내부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걸 배제시키는,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을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ST 전략이에요. WO 전략은 기회는 있는데 내가 약해요. 체력적으로. 지금 뭐 그 새로운 시장이 막 열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근데 내 기술력이 부족해. 또는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금,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 그 부족한 약점을 어떻게 하면은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WO 전략. 그래서 이제 미니맥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 약점을 최소화시키고 약점을 보강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기회를 살려야 되겠죠. 이런 전략이 우회 전략이고 WT는 이게 이제 약한데 내부적으로도 약한데 기회도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거를 위협을 약화시키고 또 내 약점을 강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은 궁지에 몰리면은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몰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약점을 보강하고 위협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의 사업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산하는 이런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건 이제 페덱스의 이제 그 스와트 분석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부 수준의 경영 전략. 요거는 이제 전사적 경영 전략이 아니고 사업 부분의 경영 전략이에요. 각각의 사업 부분, 각각의 제품군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추진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계획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마이클 포터가 이제 제안을 한 그런 그 방법이에요. 크게 보면은 이제 경쟁 우위 원천과 이제 시장의 범위인데 뭐냐면 경쟁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가격으로 할 거냐, 제품의 품질이나 어떤 독창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경쟁할 거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은 특정한 시장 세그멘트를 해가지고 시장을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명품 또 고소득자 또는 아니면 그 저소득층들 이런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거야.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그 구분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낮은 비용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비용이 낮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제품의 어떤 그 독창성, 차별성이 강한 거죠. 이쪽으로 오면은 원가가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은 차별성이 적어지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하는 거고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시장의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을 뭐라고 그러느냐?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죠. 틈새 시장, 니치 마켓. 이 시장은 이제 전체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이제 낮은 비용을 가지고 경쟁한다. 그러면은 낮은 비용은 뭐예요?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낮춰 가지고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것을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생산량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생산 원가를 낮춰요. 생산 원가를 낮추어서 낮은 가격으로 팔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팔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나는 그 원가를 낮추기가 힘든다든지 아니면 나는 원가 안 낮출래. 차라리 원가를 낮추더라도 그걸 내가 이익으로 확보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차별화 전략을 가야죠. 다른 사람보다 기능이 우수해. 디자인이 더 아주 스마트해. 그리고 내 서비스는 충성층, 충성 고객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풀 서비스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높은 가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요거는 뭐냐면은 이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 또는 세계 전체 시장에 대해서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갈 거냐 아니면 차별화 전략으로 갈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은 뭐냐면은 특정 시장, 니치 마켓에 대해서 이제 그 니치 마켓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유층들 아니면 서민들 아니면은 학생들 아니면 노인네들 이렇게 시장을 따로 분류해 가지고 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판매할 거야. 그러면 학생은 어때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죠. 그럼 가격도 낮춰야 되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학생 시장이다. 그러면 원가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또 근데 학생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학생들의 어떤 취향이 디자인, 기능 이런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더라. 그러면은 학생에 집중하되 차별화 전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타겟 마켓을 좁혀가지고 그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되 그러면서도 가격적으로 낮게 갈 거냐 아니면은 제품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의 이제 사업 전략이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별화는 이제 충성도가 강한 소비자 집단, 특히 보면은 그렇죠. 우리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구찌라든지 에르메스라든지 프라다라든지 제조 원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원가는 한 10%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 빼가나에 이렇게 받죠. 이거는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형성이 안 되면은 도저히 그런 사업은 이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집중화 전략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퀴즈가 4개예요. 4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에서 풀고 가능하면은 구글 클래스의 비공개 댓글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